야, 이민재, 너 같은 거지가 무슨 대학이야? 꿈 깨. 그 말은 19살 소년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골목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가 갈라진 아스팔트 위에 누런 빛을 흘리고 있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친 민재는 빌라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콘크리트가 삐걱거렸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모부 태식이 깨면 또 고함이 쏟아질 테니까요.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태식이 빈 소주병 3개를 바닥에 굴린 채 코를 골고 있었어요. 썩은 듯한 술 냄새가 현관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숨을 참고 자기 방으로 향했어요. 방이라고 부르기엔 참담한 공간이었습니다. 베란다를 합판으로 막아 만든 곳이었어요.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붙고 여름이면 숨이 막히는 곳. 그래도 민재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문을 닫고 낡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어요. 주머니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슨 군번줄 하나, 가느다란 은반지 하나, 그리고 색이 바랜 가족사진 1장. 군번줄 표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이연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반지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조각되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가족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군복 차림이었고 어머니는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품에 안긴 아기가 바로 자신이었어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어머니의 둥근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재야, 너는 우리의 보물이야. 2002년 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으셨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꼭 쥐고 있는 게 하나쯤은 있잖아요. 민재에게 그것은 바로 이 천주머니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민재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미래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법을 배워서 나 같은 아이들을 지키겠다. 억울한 사람이 울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 2번째 장에는 알바비 내역이 빼곡했어요. 편의점, 전단지, 주유소, 한 달에 65만 원. 마지막 장에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237만 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록 보증금이었어요. 아직 84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순영이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천주머니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순영이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민재를 보더니 찬바람 같은 목소리를 날렸습니다. 늦게 들어왔으면 아침이나 차리지.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꾸하면 싸움이 되니까요. 침묵이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순영이 등을 돌린 채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이번 달 생활비 15만 원, 이번 주 안에 내. 전기요금 올랐어.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방으로 돌아와 교복을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다크서클이 관자놀이까지 번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질 만큼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입을 열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는데 사촌 동생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형, 어젯밤 알바비 받았지? 5만 원만 빌려줘. 빌려달라는 말은 거짓이었어요. 단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없어.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없긴 뭐가 없어. 구두쇠 같으니. 민재는 신발끈을 묶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가늘게 비쳤습니다. 민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빠,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믿었어요. 부모님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 믿음 하나가 오늘을 견디게 해주는 전부였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민재는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낡은 빌라가 점점 멀어졌어요.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민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곧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학교에 도착한 민재는 3층 교실로 올라갔습니다. 아침 자습 시간이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자기 자리에 앉아 법학개론 문제집을 펼쳤어요. 어젯밤 편의점 카운터 아래에서 틈틈이 풀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1교시 종이 울렸어요. 담임 선생님 박정환이 교무실에서 성적표 봉투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46살의 윤리교사였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잔소리꾼이라 불렸지만 민재만큼은 그 선생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선생님이 민재를 복도로 불렀어요. 전 과목 만점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따뜻했어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넌 특별한 아이야.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 말이야. 넌 그런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야. 민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포기하지 마. 내가 견디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3달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방과 후마다 진로 상담실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특별 전형 자료를 뒤졌어요. 전액 장학금 전형이 있었습니다. 자격 조건은 완벽한 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리고 면접이었어요. 민재는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밤을 새워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편의점 알바가 끝난 새벽 베란다 책상에서 선생님이 빌려준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주제는 당신이 법을 배우려는 이유였어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썼어요. 나는 5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그 후 나를 거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손끝에서 무겁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나처럼 억울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법을 배워 그 아이들의 방패가 되고 싶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3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자습 시간, 교실은 조용했어요. 민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처. 제목을 읽었어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전액 장학금 선정 안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죽이려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이모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어요. 전액 장학금이요. 순영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서울대? 내가? 순영이 휴대폰을 빼앗아 이메일을 읽었어요.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태식에게 보여주자 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축하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알바비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태식이 어느 저녁 민재를 불렀어요. 너 요즘 알바 몇 개 하냐? 3개요. 그래서 얼마 모았어? 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널 키운 거 생각 안 해? 밥값, 전기세, 수도세 다 우리 돈이었어. 그거 계산하면 최소 5천만 원이야. 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으는 돈은 우리한테 생활비로 내. 알겠지?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지만 민재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알바비를 받으면 곧바로 모바일 통장에 넣었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5월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등록 보증금 237만 원을 넘겼어요. 민재는 그날 밤 온라인으로 보증금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결제 완료 화면을 보며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러나 기쁨은 단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영이 베란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너 어제 은행 갔다며? 통장 내놔. 순영은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겨둔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보증금 납부 내역서였습니다. 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벌써 등록금을 냈어? 237만 원이나? 태식이 달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태식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등록 취소를 요구했어요.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달 동안 하루 4시간씩 자며 모은 돈이었어요.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순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환불금 들어오면 우리한테 내. 알았지? 민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빠, 엄마 어떡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어요.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토록 처절하게 매달린 꿈이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학교에 갔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안개 너머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상담실로 불렀어요. 항공권은 마련했니? 아니, 등록 보증금 말이야.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취소됐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사촌 준호가 친구들에게 민재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애거든. 부모도 없고 복도에서 어깨를 일부러 부딪히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급식실에서 누군가 발을 걸어 민재가 넘어졌습니다. 식판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밥과 국이 교복에 튀었습니다. 준호가 친구들과 지나가며 말했어요. 조심해야지. 밥값도 안 내면서. 민재는 무릎을 꿇고 쏟아진 밥을 주었습니다. 급식실 아주머니가 다가와 새 식판을 건네줬어요. 괜찮니? 네. 민재는 구석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험지가 돌아왔어요. 민재의 시험지에는 빨간 펜으로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꺼져거지. 민재는 시험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점심을 건너뛰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냈어요. 햇빛에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아빠,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렸어요. 반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 서윤이었습니다. 손에 빵 한 개를 들고 있었어요. 점심 안 먹었지. 이거 먹어. 민재는 빵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서윤이 난간에 나란히 앉으며 말했어요. 민재야, 넌 꼭 해낼 거야. 나는 알아. 그 순간만큼은 민재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민재는 순영이 시킨 집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서랍 깊은 곳에서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군번줄과 음반지,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진 배경에 큰 기와집이 보였어요. 한옥 같았습니다. 아버지 뒤로 나무 현판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덕수이 씨. 나머지 글자는 흐려서 읽을 수 없었어요. 민재는 검색창에 덕수이 씨를 입력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명문가라는 정보가 나왔어요. 경상북도 안동 인근에 대종가가 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혹시 아버지가 그 집안과 관련이 있는 걸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순영이 들어왔습니다. 방 청소 좀 제대로 해. 먼지 엄청나. 순영은 민재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뒤적거리다가 천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민재가 달려들었어요.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순영은 뒤로 물러나며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군번줄과 음반지가 쏟아져 나왔어요. 순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 반지 언니 거잖아. 순영의 손이 떨렸어요. 태식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은이네. 이거 팔면 얼마나 받을까? 민재가 소리쳤어요. 안 돼요. 그건 엄마 거예요. 태식이 민재를 밀쳤습니다. 민재는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감히 어른한테 덤벼. 순영이 군번줄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처분하자. 재수 없어.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발요, 그건 아빠 거예요. 순영이 냉소했습니다. 아빠, 내 아빠가 뭔지는 알아? 민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순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빠는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이야. 언니랑 결혼한다고 대종가를 낳은 거지. 덕수 이씨 대종가 아들이었대. 근데 언니 만나서 다 버렸어. 민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평생 나한테 잘난 척했어. 공부 잘한다고, 예쁘다고, 좋은 남자 만났다고. 근데 결국 뭐 남았어? 빚더미랑 너뿐이잖아. 태식이 군번줄과 은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우리가 맡아둘게.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내리깔렸어요. 다시는 우리한테 대들지 마. 알겠어? 둘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바닥에는 가족 사진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주워 가슴에 안았어요. 아빠, 정말 대종가 아들이었어요? 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것. 반드시 진실을 찾겠다는 불꽃이었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덕수 이씨 대종가를 검색했습니다. 주소가 나왔어요. 경북 안동시. 서울에서 버스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내일 가야겠어. 반드시. 창밖에 별 하나가 떠 있었어요. 민재는 그 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진실을 찾을게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교복이 아닌 유일한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버스터미널에서 안동행 첫 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펼쳐졌어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안동에 도착했어요. 시골 정류장이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휴대폰 지도를 확인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시골길이었어요.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경운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큰 한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와지붕이 가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민재는 걸음을 멈췄어요. 사진 속에서 본 그 집이었습니다. 대문 옆 현판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덕수 이씨 대종가. 심장이 미치도록 뛰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집 뒤편으로 돌아가니 작은 쪽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묘소에 다녀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묘소. 민재는 생각했어요. 혹시 부모님 묘지를 말하는 걸까? 민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20분쯤 걸으니 묘지 입구가 나왔어요.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드디어 묘비가 보였습니다. 이현수 김미진 부부 합장묘. 민재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엄마 왔어요. 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어요. 근데 못 가요. 돈도 다 빼앗겼어요. 할아버지를 찾으러 왔는데 만날 용기가 없어요.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가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비를 맞으며 묘비를 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노인이 묘비 앞에 서 있었어요.
7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백발, 깊게 패인 주름, 그러나 꼿꼿한 자세. 고급 검은 코트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노인은 민재를 보지 못한 채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현수야, 아버지가 또 왔다.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진아, 너희 둘 보고 싶구나. 내가 미안하다. 너희를 보내줬어야 했는데. 민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났어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누구신가?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노인이 민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노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하나밖에 없던 아들 현수와 너무나 똑같이 생긴 청년의 모습에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현수가 살아 돌아온 거니?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민재라고 합니다. 노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민재. 네. 현수와 미진의 아들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자가 여기 있었구나. 민재도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비바람에 흔들렸어요.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다. 이덕수라고 한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아버지. 덕수가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18년 동안 너를 찾지 못했구나. 할아버지도 저를 찾으셨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찾았지. 미치도록 찾았어. 하지만 내 이모가 모든 서류를 숨겼더구나. 출생신고도 보호자 정보도 전부. 비가 거세졌습니다. 덕수가 민재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민재는 할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어요. 비에 젖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구름 사이에서 한 줄기 빛이 비쳐내렸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적 같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요. 비가 그쳤습니다. 묘지를 내려오니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우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비를 맞으시면 안 됩니다. 덕수가 말했어요. 이 비서, 이 아이는 내 손자다. 이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자님이시라고요? 그래, 현수의 아들이야. 이 비서가 민재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만나 뵙겠습니다. 도련님. 민재는 어리둥절한 채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시골길을 달렸어요. 10분쯤 지나자 아까 보았던 대종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마당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덕수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집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덕수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 이민재다. 놀란 수군거림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채의 큰 마루에 올랐어요. 높은 천장, 기와지붕 아래 석가래, 수백 년 된 나무 기둥,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민재의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제가 여기 있어도 되나요? 덕수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여긴 내 집이야. 그날 밤 덕수는 민재를 서재로 데려갔어요.
벽을 가득 채운 책장에 오래된 족보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덕수가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야. 젊은 남자가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민재가 품에 지닌 사진 속 아버지와 완전히 같았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덕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현수는 이 집의 장남이었어. 대종가를 이어받을 아이였지. 하지만 내 어머니를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 가문에서는 반대했어. 미진이는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다고. 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도 반대했어. 그게 내 평생의 후회야. 현수는 집을 나갔어. 미진이와 결혼하겠다며. 나는 화가 나서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2002년 해외 사고 통보가 왔어. 현수와 미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유해가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 확인도 어려웠어. 군번줄만 겨우 찾았지. 민재는 가슴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 아빠가 남긴 거예요. 덕수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현수야, 미안하다. 덕수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어요. 그 후 현수의 흔적을 찾아봤어. 혼인신고 기록도 출생신고도 없었어. 전부 내 이모가 숨긴 거였어. 덕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영이는 현수와 미진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어. 수억 원이었지. 그리고 내 존재를 완전히 지웠어. 출생신고도 제대로 안 하고 보호자 서류도 조작하고. 민재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할아버지가 저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덕수가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었니?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멈추지 않았어요. 덕수가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그 한마디가 민재의 세상을 바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어요. 객실에 마련된 깨끗한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민재를 사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대종가 뒤편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어요. 안에는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나란히 절을 했어요. 현수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민재도 이 말을 바닥에 댔습니다. 아버지, 민재 왔습니다. 사당을 나와 덕수는 서재에서 민재에게 말했어요. 정우야,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순영이를 이곳으로 부르겠다. 그리고 모든 걸 돌려받아야 해.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덕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넌 법학도가 되려는 아이잖아. 법은 정의를 위해 있는 거야. 덕수는 이 비서를 불렀어요. 변호사 연락하고 신순영과 박태식을 내일 이곳으로 불러.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대종가 사랑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덕수, 민재, 변호사, 이 비서.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영과 태식이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대문을 들어서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순영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사랑채로 안내받아 들어왔습니다.
상석에 앉은 덕수를 보는 순간 순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덕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두 사람이 억지로 앉았어요. 그때 민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순영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순영 씨, 박태식 씨, 두 분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이민재 군의 실질적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지정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 이연수 씨와 고 김미진 씨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순영이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이연수 씨의 사망보험금 4억 원을 수령하셨습니다. 그중 이민재 군에게 지출한 금액은 18년간 총 2천만 원 미만입니다. 태식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밥, 전기세 다 우리 돈이었어.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록상 민재 군은 베란다 임시공간에서 거주했으며 별도의 생활비를 지출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덕수가 일어났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랑채 전체를 울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내 손자를 숨기고 보험금을 훔치고 학대한 것이 키운 겁니까? 순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덕수가 이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오세요. 이 비서가 상자를 가져왔어요. 안에는 군번줄과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민재가 놀라 일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어젯밤에 이 비서가 순영의 집 금고에서 찾아왔지. 민재는 군번줄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변호사가 마무리했습니다. 두 분은 보호자 권한 남용, 보험금 횡령, 미성년자 학대 혐의로 고소될 예정입니다. 태식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영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이모가 미안해. 민재는 순영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무서웠던 사람. 이제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 전 이모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법이 판단할 거예요.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재야, 이모는 제 부모님 유품까지 빼앗았어요. 제 꿈도 빼앗았어요.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덕수가 이 비서에게 말했어요. 내보내세요. 두 사람이 끌려나갔습니다. 순영은 나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 미안해. 문이 닫혔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덕수가 다가와 민재를 안았습니다. 잘했다, 민재야. 민재는 울었어요.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18년간 짓눌려 온 것들이 마침내 풀려나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재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총총했어요. 이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도련님, 차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 비서가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이 18년 동안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아십니까? 매년 현수 도련님 제삿날이면 혼자 묘소에 오시곤 했습니다. 이제 도련님이 오셨으니 회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민재는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만나서 기뻐요. 다음 날 오후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정우야, 아니 민재야. 할아버지 만났다며?
정말 다행이다.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시지 않았으면 합격도 못했을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울대 등록 다시 할 수 있는 거지? 네. 할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잘 됐다. 꼭 가야 해. 법을 배워서 내가 꿈꾸던 그 세상을 만들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봤어요. 마당에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에 빨간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민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덕수는 곧바로 서울대에 연락을 취했어요. 장학금 전형이었기에 등록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취소 사유가 본인 의사가 아닌 보호자의 강제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학교 측에서도 특별 배려를 해주었어요. 일주일 후 덕수와 민재는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정문 앞에 차가 멈췄어요. 민재는 차에서 내려 정문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덕수가 차 안에서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도 이곳에 오고 싶어 했어. 군대를 전역하고 법대에 진학하려 했지. 그런데 그때 내가 막았어.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현수가 집을 나간 거야. 내가 꿈을 막았으니까. 민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빠 목까지 해낼게요. 덕수가 민재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래, 그래야지.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 민재의 발걸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덕수가 말했습니다. 민재야, 서울에 집을 하나 구해줄게. 학교 근처에. 할아버지, 그건 너무. 내 손자가 다시는 베란다에서 자게 두지 않겠다. 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주말 민재는 학교를 찾아갔어요.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보다가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한다, 민재야. 민재는 깊이 절을 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내가 해낸 거야. 선생님은 믿었을 뿐이야. 교무실을 나오며 민재는 복도 창문 너머로 운동장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웃었어요. 얼마 만에 짓는 미소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종가로 돌아온 민재는 마루에서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았어요. 가을 하늘에 별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덕수가 물었어요. 민재야, 행복하니? 민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처음으로 행복한 것 같아요. 덕수가 민재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그거면 됐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겁니다. 어둠의 끝에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을 민재가 증명해 보이고 있었어요. 3월이 왔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이었어요. 민재는 대종가 객실에서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덕수가 마련해준 깔끔한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1년 전의 자신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다크서클이 사라졌어요. 볼에 살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민재는 서랍에서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은반지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가족 사진을 지갑 안쪽에 끼웠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이에요. 마루로 나가니 덕수가 이미 앉아 계셨어요. 아침 안개가 대종가 마당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새싹이 돋아 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준비됐니? 덕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네,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현수도 미진이도 오늘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모른다. 민재는 군번줄을 쥐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덕수가 민재의 정장깃을 가다듬어 주었습니다. 기억해라. 넌 혼자가 아니다. 이 집이, 이 가문이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민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숙였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할아버지.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덕수가 대문 안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입술은 분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웃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안동의 산과 들이 펼쳐졌어요. 봄빛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손바닥 위에 군번줄을 바라봤어요. 이연수. 아버지의 이름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서울대 입학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신입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민재는 그 사이에 앉았습니다. 단상에서 학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주머니 속 가족 사진을 만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캠퍼스를 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덕수였어요. 입학식 잘 마쳤니? 네, 할아버지. 잘 마쳤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정말 고맙다. 민재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더 고맙죠, 할아버지. 전화를 끊고 캠퍼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 꽃잎이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에 적힌 미래 계획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법을 배워서 나 같은 아이들을 지키겠다. 억울한 사람이 울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 민재는 펜을 꺼냈습니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행복하게 살겠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입술은 웃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얼어붙던 새벽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 아래에서 몰래 교과서를 펼치던 밤이 있었어요. 쏟아진 급식판 앞에 무릎 꿇던 점심이 있었습니다. 빼앗긴 군번줄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던 저녁이 있었어요.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자리로 민재를 데려왔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학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선생님이 응원해 주셨으니까요. 무엇보다 하늘에서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셨으니까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렸어요. 민재는 법학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은 끝나고 마침내 아침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